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2급 70회 기출문제 중에서 이론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문제 1번,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합계잔액시사표라는 게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뭉쳐놓은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합계의 합, 그 다음에 잔액의 잔에서 그냥 합잔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이거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합계 잔액 시사표에 사변 금액의 합계 및 잔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 및 잔액을 비교해서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면 아 오류가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그 오류를 잡아내는 표입니다. 금방 제가 말했듯이 이 시산표로 잡아낼 수 있는 오류는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만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3번 보시면 분계 시 대차 금액이 다르게 입력된 경우는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1번을 보시면 분계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좌우의 차변, 대변이 전부 다 누락됐기 때문에 대차 차익을 알 수가 없죠. 2번도 똑같은 금액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계정 과목은 어차피 계정 과목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바뀌어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오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합계잔액 시산표가 나타내는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위배되는 오류를 발견하는 표다. 이걸 알고 있으면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상점의 분계로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서울 상점이 주체죠, 지금. 거기서 거래처 직원의 병문안 그리고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구나 라는 게 두 포인트입니다. 일단 내가 사기는 샀는데 그게 내가 매출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매입을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내 상거래, 서울 상점의 상거래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단순히 거래처 직원의 병문안이기 때문에 내 직원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냥 상대편 회사 직원의 병문안을 위해 샀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우리 직원의 병문안을 위해서 갔다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항상 외상입니다. 외상 나중에 준다는 뜻이죠. 돈을 나중에 줄 때는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인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상점 지금은 일반적인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이 됩니다. 답은 미지급금이랑 접대비가 같이 있는 1번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출금은 어, 사장이 그냥 돈을 빼가는 거예요. 큰 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이랑 회사랑 동일시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사장이 이꼴 그냥 가게예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계정이 인출금 계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출금은 차감 계정, 자본금의 차감 계정이고 그리고 인출금은 기말에 장부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임시로 적는 계정입니다. 계정 과목이. 네, 일단 그런 걸 쭉 아시고 지문을 살펴보면 1번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맞습니다. 그냥 평가만 하는 계정입니다.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네, 개인기업, 작은 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부의 기록 끝까지 남아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잠시, 기말에는 없어져야 하는 잠시 적는 임시 계정입니다.
결산시 재무상태표에 꼭 표시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결산시 재무상태표에서 꼭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중에는 적었다. 결산에는 꼭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다. 인출할 때 사용한다. 네, 딱 이게 인출금 개정 과목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독도 상사가 사무용 책상을 50만원씩 구입했어요. 사무용 책상은 비품입니다. 개정 과목이.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적히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이 구입할 때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는지가 대변에 적히면 되겠습니다. 그럼 30만원 현금으로 줬죠. 그럼 30만원 현금 대변에 적어주시고, 카드, 나머지는 카드니까 미지급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안 돼요? 예, 외상 매입금은 안 됩니다. 독도 상사가 사무용 책상을 사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이제 주 거래 용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쓰는 거 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매입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면 1번 자산의 증가. 차변에 비품을 우리가 사무 책상을 들고 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맞습니다. 또 자산의 감소. 네, 대신에 사오면서 현금을 줬죠.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가 이뤄졌고, 부채 증가. 카드 우리가 이제 미지급금 20만원이 생겼죠, 이거. 그래서 부채 증가도 맞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 주고 물건을 샀지 뭐 팔고 막 이렇게 얻고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공짜로.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일단 그러면 매입 원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원가는 총 매입액에 부대 원가를 더하고 매입 환출은 빼고 매입 애누리도 빼고 매입 할인도 뺀 겁니다. 이게 매입 원가입니다. 그러면 총 매입액은 뭐냐? 이 총 매입액은 실질적인 상품의 가격을 말합니다. 내가 10만원짜리 상품 10개를 샀으면 100만원이죠. 그럼 그 100만원이 총 매입액이 됩니다. 부대 원가는 그 상품 10개를 우리 가게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그 상품 가격을 빼고 나머지 제반 비용을 부대 원가라고 합니다. 내가 물건을 샀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내게 바로 되진 않거든요. 그거를 물건이 크면 옮기거나 외국 물품이면 관세가 붙거나 해서 추가적인 요소가 좀 더 붙게 됩니다. 그게 부대 원가입니다. 매입 환출은 상품을 샀는데 이게 상품이 다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개가 고장이 났거나 결함이 있거나 규격 미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품을 하는 거죠. 야, 나 10개 샀는데 이 중에 한 개 좀 이상해. 반품할 거야 하면 하나를 돌려주고 그만큼 돈을 돌려받겠죠. 그러면 매입 환출이 됩니다. 매입 애누리는 환출이랑 좀 비슷한데, 환출은 아예 안 사는 거, 아예 안 사는 거. 애누리는 사긴 사는데 물건의 결함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물건 값을 딜을 하는 겁니다. 깎는 겁니다. 이거 만원짜리인데 야, 여기 모서리에 금가 있잖아. 내가 그거 9천원 주고 살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1,000원만큼 이득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 원가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애누리를 많이 할수록. 매입 할인은 보통 물건을 살 때는 현금 지불을 그날 바로 안 해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우리는 하지만, 개인은 하지만 상업적으로 보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뒤에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겠죠.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는데 내가 20일 뒤에 주는 거예요. 일찍 줬죠. 그러면 걔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일찍 줬잖아, 돈을. 그럼 네가 10일이나 먼저 네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나 좀 싸게 줘. 내가 니한테 한 달 뒤에 10,000원 줘야 되는데 20일 전에 줄 테니 20일 만에 줄 테니까 9,800원 하자. 이런 식으로 깎는 겁니다.
그럼 서로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또 우리의 매입 원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매입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아시고 아유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실물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입 원가는 그냥 제가 실제로 쓴 돈이에요. 이래 저하고 더하고 어떻게 더하고 뭐 어떻게 빼든 간에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매입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임은 가산하는 거 맞죠? 가산이란 거는 플러스만 합니다. 하역료 물건 내리는 돈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사는 내가 돈 내야 되니까 늘어나고 수수료도 내가 내야 되는데 매입 할인은 가산이 아니라 차감 항목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매입 할인입니다. 문제 6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동해상점의 붕괴로 오른 것은 6월 20일 동해상점은 서해상점에 상품 5만원을 매출하고 동해상점이 가지고 있던 상품이 서해상점으로 넘어갔죠. 매출 5만원. 그래서 대변에 매출 또는 상품 매출 5만원. 맞죠? 5만원을 주고 줬으니까 우리가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금은 서해상점이 발행한 약속어음, 어음을 받았다 돼 있죠. 그러면 상품 주고 어음 받았으니까 사변에 자산의 증가, 어떤 거? 받을 어음, 지급어음 아닙니다. 지금 준 거, 이거는 받을 어음 5만원, 5만원, 5만원 하면 대차 평균 맞고, 그래서 붕괴는 왼쪽 받을 어음, 오른쪽 매출 5만원, 5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문제 7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동성 배열법을 알아야 되는데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과 부채를 배열하는 방식으로서 자산의 경우에는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기재하는 방식을 말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빨리 도래하는 순서대로 적는 걸 말합니다. 문제에서는 자산을 물어봤으니까 자산의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은 1년 기준으로 현금화되는 유무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는 현금화가 빨리 되니까 유동성 배열법으로 정렬을 하면 위쪽에 적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순서대로 하면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외울 때 그냥 당재 앞에 글자 외워서 투, 유, 무기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앞에 당재, 투유, 무기 당재, 투유, 무기 막 이런 식으로 자산의 순서 정리해서 자산의 종류랑 같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에 걸 볼게요. 비품. 비품은 유형자산이죠. 그러면 일단 4등, 요건 4등. 상품. 상품은 재고는 당재 2등. 당기, 대여금은 대여금이니까 이것도 당자자산이에요. 당재니까 요거 1등. 영업권은 무형자산. 그럼 요거는 5등. 네, 그러면 답은 다나 가라. 다나 가라. 네, 2번입니다. 네, 8번. 다음 선수금 계정에서 4월 8일 거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이 문제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총계정 원장이죠. 이게 총계정 원장에 정기가 돼 있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분계를 적을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분계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네가 말로 해봐라 이런 문제거든요. 일단 이 총계정 원장은 손수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입니다. 손수금은 먼저 받은 돈, 쉽게 말하면 계약금,
계약금을 먼저 받았죠. 그럴 때 어떻냐? 4월 6일 날 보면 현금 15만 원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금을 대변에 적어줍니다. 그 내용은 차변에 적고 현금은 차변에 갑니다. 4월 8일 매출을 보면 차변에 적혀있죠. 매출 15만 원이. 그러면 선수금이 차변에 갑니다. 거기에 대응돼서 매출은 대변으로 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적은 게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4월 8일 거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리 계약금을 1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4월 8일에는 이제 내가 받은 돈만큼 매출이 발생한 거죠. 준 거죠. 선수금은 선수금대로 없어지고 이대로. 그래서 총 남는 거는 계정에는 남는 거는 이거랑 이것만 남겠죠. 그러면 답은 4월 8일에는 상품을 매출한 날이죠. 매출하고 계약금은 차감되죠. 현금이 그냥 현금으로 인식되고 이렇게 차감되고 답은 4번. 네, 9번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자본과 총수익은 얼마인가? 요런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T 계정을 그릴 수 있느냐? 총 3개 정도 그리면 됩니다. 제가 밑에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T 계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돼요. 일단 문제에서 기말 자산이 55만 원이에요. 기말 자산이 이게 5, 그 다음에 기말 부채가 2호, 2, 5.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본은 30이겠네요. 자본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말 자본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12월 31일 기말 자본.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원래 우리 자본에다가 순이익이 난 것만큼이 기말의 자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말 자본 30은 기초 자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당기 순이익이 문제에 보면 8이에요. 그럼 기초 자본은 22가 되겠죠. 22. 그리고 문제에서 또 준 게 총 비용이에요. 총 비용이 20으로 줬는데 20. 총 비용이랑 당기 순이익이랑 더하면 총 수익이 됩니다. T 계정은 왼쪽 오른쪽이 같으니까요. 당기 순이익 지금 8만이라고 되어 있죠. 8 하면 총 수익은 28입니다. 문제에서 기초자본 물었으니까 기초자본 22만, 그 다음에 총 수익 28. 답은 3번. 이거 한 번씩 직접 해보시면 실력 느는데 좋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이익은 일단 이 문제는 전산회계2급의 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2급에 좀 발 걸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셨다 하더라도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우선 정석적인 풀이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문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위에 2015년 9월 25일 일단 우리는 600만원을 주고 맞죠? 우리 돈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대신에 주식 1000주를 받았죠. 그러면 현금 600만원이 나갔고 대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과목을 가진 주식을 600만원치 얻었다. 내 자산으로 이렇게 9월 25일 분기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이 기말입니다. 이 기말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요때 평가를 내가 해보니까 그게 결산이라고 하는데 공정가액이 시가가 시중에 떠들고 있는 돈이 650만원이 납니다. 나는 원래 600만이었는데 그러면 50만원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단기매매증권을 실제로 사진 않았지만 기말에 평가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원을 쓰시고 그
그 50만 원은 어디서 났다? 그 이유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들고 있는 거는 결산에 650만 원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내 주식은 650만 원입니다. 지금 1000주 650만 원. 그렇게 있다가 3월 31일 날 350만 원 받고 500주 절반이죠. 팔았어요. 이때 분기는 일단 차변에 자산의 플러스 계정인 차변에 350만 원 적어줍니다. 현금. 맞죠? 현금 받았으니까 내 주머니 들어왔고 대신에 나간 게 주식 500주인데 원래 주식 500주의 가격은 650의 절반인 325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325만 원 적어줘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25만 원 있죠. 이 대차 차익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산 과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계가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이익은 나의 처분 이익은 25만 원이구나 라고 해서 답이 1번 되는 게 정석적인 풀이고요. 하지만 요걸 모른다고 해도 그냥 빠르게 풀어본다면 맨 마지막 거 한번 보면 이게 제일 최근이잖아요. 결국은 35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350만 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12월 30일 날 보니까 1000주에 650이에요. 그러면 500주에 325만 원이에요. 325만 원짜리를 350만 원에 팔았네. 그러면 차익이 25만 원이네. 그래서 답은 25만 원이구나. 요렇게 풀라고 아마 개선 과목을 따로 이렇게 안 물어본 것 같고 그냥 금액만 물어본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아시고 그냥 빠르게 문제를 맞추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못하셨더라 하더라도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기말 재고자산이 가대평가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는 재고자산 T 계정을 한번 그려보시면 편해요. 제가 밑에 그려봤는데 T 계정을 그린 다음에 이쪽에는 기초 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분 그냥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적었습니다. 이쪽은 매출원가 얼마 팔았나 그 다음에 기말 남은 거 기말 재고 300 일단 재고 100, 500이면 600이 잡히고 이쪽도 600으로 T 계정 왼쪽 오른쪽은 같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 가대평가됐대요. 그럼 요게 가대평가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400으로 보겠습니다. 없애지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200이 되겠죠. 매출원가가 줄어든다는 말은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물건을 처음에 샀던 원가가 줄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익이 커지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음, 기말 재고 자산이 가대평가된다는 말은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매출원가가 감소되고 이거 감소된다 했죠 200으로 그러면 그 매출원가의 감소는 매출 총이익 내가 원가를 싸게 가지고 오고 팔았다는 뜻이니까 내가 가진 이익은 더 커지겠죠. 그런 이익은 증가는 그 한 기를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내 자본인 잉여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문을 풀이해보면 1번이 매출원가의 가대 계상인데 아니죠. 과소. 매출원가는 줄어듭니다. 400으로 늘면 위쪽은 매출원가 200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맞죠? 늘어나죠. 매출원가가 줄었기 때문에 정답. 단기 순이익도 과대, 이익 잉여금도 과대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네, 12번 보겠습니다. 앞에 거 무시하고 다음 중 대손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이 문제를 뭐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대손 처리 대상에 뭔지 아셔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대손이 뭔지를 말해줬습니다.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지급할 능력이 상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아, 채권을 회수 못하는 그게 대손이구나. 그러면 지문 중에서 딱 보고 채권이 아닌 것만 찾으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채권이라는 게 정부나 이제 공공단체나 뭐 주식회사 이런 데서 일반인들로부터 이 개미 투자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자금을 일단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뭐 사용증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곧 줘야 될 돈, 곧 받아야 될 돈, 뭐 쉽게 그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개념을 잡으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 잡히고 점점 그런 개념을 정확한 정의를 배워가면서 하나씩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음, 단기 대여금, 지급어음, 음, 외상 매입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수금은 뭐냐? 선수금은 미리 받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이 떼이는 건데 결국은 못 받아서 우리가 돈을 떼인다는 건데,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인데 돈을 미리 받았죠. 그러면 이게 떼일 수가 없잖아요. 맞죠? 안 떼이려고 미리 받는 건데.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13번입니다. 다음 중 발생주의와 관련이 없는 계정은, 음, 일단 발생주의를 알기 전에 현금주의, 반대말이 되는 현금주의부터 알아볼게요. 현금주의는 그 내 주머니로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시점을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나갈 때도 내가 내 주머니에 현금이 딱 나가는 그 시점을 어, 비용으로 잡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발생주의는 그리고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순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이 나가게 된, 내 지금 나한테 돈은 안 나가지만 돈이 나가게 될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건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발생주의의 관련 규정에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그리고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발생이란 것과 이연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발생은 그 일어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이연은 뒤로 미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요, 수익이 지금 딱 발생했어요. 근데 아직 돈을 받지 않아서 그 돈을,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현금주의였으면 수익이라고 인지하지 않겠죠. 하지만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받더라도 그건 내 수익이니까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수익의 발생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미수 수익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발생은, 일단 비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아직 돈 줄 날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요. 현금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산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연 볼게요. 제가 미루는 거라 했습니다. 수익에 이연이 있습니다. 1년치 돈을 그 선불로 받은 금액이 있어요. 내가 반값을 1년치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반값은 1년치기 때문에 전부 다 내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한 달이 지나면 12분의 1만큼 낼 거고, 또 한 달이 지나면 12분의 2만큼이 낼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치 받은 선불 중에 모든 금액이 내게 당장의 내 수익이 아니라 내년분도 있고 그 다음 달 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약간 미뤄져 있다 해서 수익의 이연입니다. 대표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입니다. 비용의 이연 볼게요. 비용이 미뤄져 있다. 1년치 내가 PC방 금액을 준 거예요. 1년치 선불 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1년을 안 지났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장 PC방 있는다 해서 오늘치만 깎이는 거죠. 한 달치만 깎이는 거잖아요. 당장의 비용이 아니라 내년 비용. 아직 안 쓴 거는 내 돈이에요. 한 달, 한 달, 한 달 시간이 갈 때마다 내가 이제 비용이 써가지고 내 돈이 PC방 사장한테 가는 거지. 아직까지 시간이 안 지나면 저 돈, 아직 안 준 저 돈들은 한 달만 썼으면 나머지 11개월은 다 내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을 쓰게 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발생주의랑 전혀 상관없는 게 현금주의의 현금입니다. 현금은 그때, 그때, 그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현금 3번. 네,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이런 식의 문제는 항상 T 계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을 하나씩 하나씩 메꿔가다 보면 답이 톡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T 계정을 그렸는데 여기다가 우리 한 번씩 하나씩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어, 단기 매입액을 줬고 그럼 기초 아직 안 줬고 매출원가 안 줬고 기말은 7만원이라 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한번 그려볼 건데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총 내가 판 돈에서 내가 떡볶이를 팔았어요. 떡볶이를 60만 떡볶이를 팔았는데 떡볶이 재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값을 빼고 난 게 내 실질적인 이익이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떡볶이 1인분 가격, 매출원가는 떡볶이 1인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그 나머지 뺀 게 내 순수이익입니다. 이게 손익계산서 대충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단기 매출, 내가 총 떡볶이를 60만원치 팔았대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모르지만 매출 총이익, 원가를 뺀 가격이 25만원이래요. 그러면 재료비, 떡볶이 재료비는 네, 35만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쪽에 35만원이 오고 이거는 대차 평균이 같아야 되니까 이쪽에 35만원에 더하면 얼마죠? 네, 42만원이네요. 그럼 여기도 40이면 여기도 42. 매입을 30하고 40 했으니까 기초는 처음부터 12만원씩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T 계정을 그리시면 쉽게 나와요. 네, 15번. 다음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계산하면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일단 쭉 보겠습니다. 계산 과목이 비품 있고 비품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산 과목은 뭐 상당히 많아요. 기계장치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비품 바로 밑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가액은 내가 팔았을 때 120만원 주고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비품을 말합니다. 이걸 처분했을 때 얻은 이익은 10만원입니다. 이 말 뜻은 원래 거보다 내가 10만원을 더 주고 팔았기 때문에 10만원치 이득 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얼마인지 모르고 이게 X, 이게 모르죠? 모르는데 이거에다가 감가상각 무계획을 빼니까 내가 장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을 팔았는데 120만원 주고 판 거예요. 근데 이게 10만원치 처분이익이 10만원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금액보다 10만원치 더 주고 팔았다는 거니까 원래 금액은 110만원입니다. 110만원. 맞죠? 장부 금액은 110만원짜리를 우리가 120만원 주고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10만원이 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비품 가격은 얼마?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만원씩 빼니까 요거면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10만원치였는데 원래 비품이 210만원이었는데 감가상각을 100만원치 하니까 장부금이 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처분을 120만원에 하다 보니까 처분이익이 10만원치 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210만원, 210만원 정답 2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7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실기풀이도 올게요.